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뉴스에서 제 얼굴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 옆에 딱 붙어서 미국을 향해 독스를 퍼붓고 대한민국을 비난하던 북한의 외무상, 평양의 독사 최선희. 네, 그게 바로 접니다. 사람들은 제가 북한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최고급 벤츠를 타고 남들은 평생 구경도 못할 60평짜리 아파트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줄 알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다 쇼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화려한 정장을 입은 고위 간부가 아니라 목줄을 찬 사냥개였습니다. 주인이 물라면 물고 짖으라면 짖어야 하는 게 조금이라도 눈에 거슬리면 언제든 보신탕감이 되어 사라질 운명. 그게 바로 공화국 실세라는 자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제 목숨보다 귀한 아들놈을 살리기 위해 김정은의 심장을 찌를 비수를 품고 탈출했던 그 피 말리는 72시간의 기억을 꺼내려 합니다. 부디 한 어미에 처절했던 고백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모든 벽에는 기가 있다. 여러분, 평양의 창정거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 치적을 자랑한다고 으리으리하게 지어 올린 초고층 아파트 단지입니다. 겉보기엔 서울 강남의 타워 팰리스 부럽지 않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가 번쩍거리고 창밖으로는 대동강이 한눈에 들어오지요. 하지만 그곳은 집이 아닙니다. 화려한 감옥입니다. 제가 외무상으로 승진하던 날 보위부 놈들이 와서 최신형 가전제품을 들여놔줬습니다. 고맙다고요? 천만에요. 그 텔레비전, 냉장고, 심지어 안방 침대 헤드보드 뒤까지 모조리 도청 장치가 박혀 있습니다.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옷을 갈아입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 볼륨을 크게 틀어놓는 겁니다. 혹시라도 제가 내쉬는 한숨 소리, 혼잣말 하나가 녹음되어 장군님 귀에 들어갈까 봐서요.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미국과의 회담 준비로 파김치가 되어 들어온 밤이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려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는데 문득 어제까지 저와 웃으며 담배를 나눠 피우던 김 부장 생각이 났습니다. 당 중앙위 핵심 간부였던 그 양반, 회식 자리에서 술김에 쌀값이 너무 올랐다 한마디 했다가 그날 밤 지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가족들까지 몽땅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는데 등줄기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더군요. 다음은 나다. 핏줄이 아닌 자의 서름 언제 토사구팽당할지 모른다. 저는 양아버지 최영림의 수양딸입니다. 백두혈통 핏줄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는 남들보다 10배는 더 꼬리를 흔들어야 했습니다. 불안감이 목을 조여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유일하게 도청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운 곳, 샤워기 물을 틀어놓으면 물소리에 묻혀 울음소리를 낼 수 있는 곳. 그 좁은 욕실이 제 유일한 해방구였습니다. 찬물을 얼굴에 끼얹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늙은 여자가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더군요.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습니까? 제 아들 혁이었습니다. 올해 23, 김일성 종합대학을 갓 졸업한 훤칠한 녀석. 저는 황급히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나갔습니다. 혁아, 아직 안 잤니? 어머니 기다렸지요. 오늘 노동신문에 어머니 성명 나온 거 봤습니다. 역시 우리 공화국의 자존심이십니다. 아들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해맑게 웃는데 가슴이 미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는 모릅니다. 제 어미가 밖에서 얼마나 더러운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지. 이 호화로운 아파트가 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살얼음판이라는 걸 저 순진한 녀석은 꿈에도 모릅니다. 그래, 밥은? 고기 반찬 좀 먹었어? 네, 어머니 덕분에 배불리 먹었습니다. 아들의 밥그릇을 씻어주며 저는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악마가 되어도 좋다. 김정은의 개가 되어 짖으라면 짖겠다. 내 새끼, 우리 혁이만 무사할 수 있다면 내 핏줄에게만큼은 이 불안함을 물려주지 않으리라. 아들이 방으로 들어가 잠든 걸 확인한 후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책장 깊숙한 곳, 먼지 쌓인 김일성 회고록 전집을 꺼냈습니다. 아무도 펼쳐보지 않을 그 두꺼운 책 사이를 뒤져
아주 얇고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뉴욕 회담장에서 만났던 미국 CIA 요원 마이클이 제 손에 몰래 지어줬던 명함.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하시오. 우리가 돕겠어. 코드 선플라워. 그때는 미제 성냥이의 수작이라며 쓰레기통에 버리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참아 버리지 못하고 10년을 간직해 온 그 종이 조각. 그날따라 그 명함이 제 손바닥 안에서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저에게 이제 그만 도망쳐라고 속삭이는 것처럼요. 아니다, 안 돼. 혁이가 있다. 혁이가 이 땅에 인질로 있는 한나는 못 떠나.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명함을 다시 책 속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에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따르릉 마이너스 따르릉 마이너스. 새벽 2시. 이 시간에 울리는 전화는 단 하나뿐입니다. 1호 전화.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지시가 내려오는 직통 전화.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빗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소화기를 드는 제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그리고 제 아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내 명령보다 귀한 핏줄은 없소. 새벽 2시 정적을 깨고 울린 전화벨 소리는 흡사 저승사자의 노크 소리 같았습니다. 수화기 넘어 들려온 목소리는 김정은 서기실장. 목소리에 물기가 하나도 없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최선희 동지 장군님 호출입니다. 지금 당장 관저로 들어오시랍니다. 러시아 관련 안건입니다. 러시아.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 한 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요즘 평양 정가에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푸틴이 우리한테 병력을 요청했다는 소문. 저는 겉옷을 챙겨 입으며 잠든 아들의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세상 모르고 자는 혁이의 얼굴을 눈에 꾹꾹 담으며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라 혁아. 어머니가 다녀오마. 별일 없을 거야. 검은색 벤츠가 평양의 텅 빈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데 마치 칼날이 지나가는 것처럼 서늘하더군요. 도착한 곳은 노동당 본부청사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 그곳은 권력의 심장부이자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호랑이 굴이었습니다. 자욱한 담배 연기. 그 매캐한 안개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해 보였지만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지요. 최 동지 왔습니까? 네 장군님. 부르셨습니까? 저는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제 쪽으로 툭 던졌습니다. 러시아어와 조선어가 섞인 기밀 문서였습니다. 푸틴이 급하다는군요. 식량과 미사일 기술을 넘기는 조건으로 사람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폭풍군단 체정의 1만 2천 명입니다. 그는 자국민을 사람이 아닌 쌀 몇 통과 맞바꿀 수 있는 화폐처럼 말했습니다. 기가 막혔지만 저는 감히 토를 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덧붙인 말이 제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파병은 비밀리에 진행되지만 동시에 우리 군의 사기를 높여야 합니다. 그러니 고위 간부들의 자제들도 모범을 보여야겠지요.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든가. 간부 자식들이 앞장서야 인민들이 동요하지 않을 겁니다. 명단은 이미 군 서열대로 작성하라고 지시해뒀소. 제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고위 간부 자제들이라니. 설마 아니야 혁이는 아직 대학갑 졸업한 애송인데. 저는 애써 불안감을 누르며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나려 했습니다. 아참. 최 동지. 김 위원장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혁이 동무도 이번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최 동지의 아들이니 아주 훌륭한 전사가 되겠지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귀에서 B- 하는 이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내 아들이? 총 한 번 제대로 쏴본 적 없는 새님인데 최전방 특수부대라니. 장군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혁이는 군인이 아니라 외교관을 꿈꾸는 아이입니다. 제발 이번 명단에서만 빼주십시오. 제가 평생 당을 위해 바친 충성을 봐서라도 부디
저는 체면이고 뭐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북한 최고의 실세라 불리는 여자가 자식 목숨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한 늙은 어미가 되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합니다. 최 동지, 당신은 최영림 동지의 수양딸이지요. 그래서 핏줄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뼈저리게 느끼나 본데 우리 공화국에서 내 명령보다 귀한 핏줄은 없어. 혁이는 당신 아들이기 전에 나의 총폭탄이란 말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자에게 우리는 사람이 아니구나. 쓰다 버리는 장기 말일 뿐이구나. 그는 제 출신의 아픔까지 들먹이며 저를 짓밟았습니다. 더 이상 매달려봤자 제 목만 날아갈 뿐 아들을 구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현실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다음날 정오 평양역 플랫폼은 생지옥이었습니다. 군악대의 우렁찬 행진곡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그 소리도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를 덮지는 못했습니다. 수천 명의 꽃 같은 청년들이 기차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개 중에는 영양실조로 비쩍 마른 아이들도 있었고 제 아들처럼 잔뜩 긴장한 얼굴의 엘리트들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당의 영광을 위해 싸우고 오겠습니다. 창문 너머로 혁이가 씩씩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세뇌란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가 지옥인 줄 모르고 그저 당의 배려이자 영광이라 믿고 있는 저 순진한 아이. 저는 까치발을 들고 그 아이의 손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손끝이 스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 따뜻한 손이 시베리아의 동토에서 차갑게 식어갈 것을 생각하니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혁아, 밥 굶지 말고 아프지 말고 엄마가 꼭 구해줄게. 차마 입 밖으로 뱉지 못한 말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매 눈으로 감시하고 있었으니까요. 기차가 경적을 울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멀어져 가는 기차 꽁무니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빛은 더 이상 충성스러운 게가 아니었습니다. 새끼를 잃을 위기에 처한 도끼를 품은 어미 늑대 한 마리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내 아들을 잡아먹은 살인마들. 그날부터 시간은 고문이었습니다. 외무상 집무실에 앉아 있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벨만 울리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전사 통지서일까봐, 혹시나 비보일까봐. 그렇게 피 말리는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외무성으로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보낸 1급 비밀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붉은색 대외비 도장이 찍힌 봉투. 받는 순간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비서들을 다 물리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제5 제11군단 작전 상황 보고 내용 우크라이나 쿠르스크 전선 투입 11군단 선발대 적 드론 및 포격에 의해 개멸적 타격 입음. 생존자 확인 불가. 아군 시신 수습 못함.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만 새어 나왔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멸이라니? 내 아들이, 그 귀한 내 새끼가 남의 나라 땅에서 이름도 없이 무덤도 없이 잿더미가 되었다는 말인가. 저는 미친 사람처럼 수화기를 들어 군 인사국장의 직통 번호를 눌렀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국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국장 동지, 나요 최선이요. 지금 전문을 받았는데 이게 사실이요? 내 아들 혁이는 어떻게 된 거요? 수화기 넘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국장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단호했습니다. 마치 남의 집 강아지가 죽었다는 듯 무미건조한 말투. 최 동지 유감입니다만 전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포격이 워낙 심해서 시신을 찾을 수가 없답니다.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이보시오. 그게 무슨 소리야. 시신을 못 찾다니. 내 새끼 뼈 한 조각이라도 찾아와야 할 것 아니야. 거참 외무상 동지답지 않게 왜 이러십니까? 당을 위한 영예로운 희생 아닙니까? 끊겠습니다.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수화기가 바닥으로 떨어져 뒹굴었습니다. 영예로운 희생.
개풀 뜯어 먹는 소리.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용암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고개를 드니 벽에 걸린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신처럼 모셨던 그 얼굴들. 매일 아침 먼지 하나 묻을까 정성스레 닦았던 그 액자들. 그런데 오늘따라 그 인자 미소가 악마의 비웃음처럼 보였습니다. 너희들이 내 아들을 죽였어. 저는 옆에 있던 무거운 크리스탈 화병을 집어들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감히 상상도 못할 짓, 북한에서는 삼족을 멸할 대역죄. 하지만 두려움 따위는 없었습니다. 이미 제 세상은 무너졌으니까요. 내 아들을 잡아먹은 이 살인마들, 이 흡혈귀 같은 정권, 죽여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온 힘을 다해 던진 화병이 김일성의 초상화 정중앙에 꽂혔습니다. 유리가 박살나며 김일성의 얼굴이 찢겨나갔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손바닥이 깨진 유리에 긁혀 피가 흘러나와 바닥을 적셨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제 얼굴이 바닥에 떨어진 깨진 유리 조각에 비쳤습니다. 그곳엔 더 이상 김정은의 눈치를 보는 겁쟁이 수양딸 최선희는 없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어미의 서슬퍼런 살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수하겠다. 내가 가진 모든 기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김정은의 은신처 정보, 그 모든 것을 넘겨서라도 이 악마의 소굴을 무너뜨리겠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책상 아래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낡은 영문 소설책 사이에 끼워두었던 그 명함. 미국 CIA 요원 마이클의 연락처와 비밀 이메일 주소가 적힌 쪽지를 꺼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망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 선포입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보안망을 우회하여 10년 전 마이클과 약속했던 비밀 이메일에 접속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포고가 시작되었다. 작전 개시. 코드 선플라워.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전송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나는 김정은의 충견에서 그의 목을 노리는 가장 위험한 적이 되기로 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평양의 붉은 깃발들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 깃발들이 찢겨나가는 날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기다려라 혀가 엄마가 복수해 줄게. 그리고 널 찾으러 갈게. 저는 깨진 유리 조각 위를 피 묻은 발로 밟으며 어둠 속에서 푸른 눈을 번뜩였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여자의 화장품 파우치, 그곳이 바로 무기고였습니다. 깨진 초상화 유리 조각을 치우고 피 묻은 손을 씻어낸 지 사흘 뒤 저는 평양 순환공항 VIP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군축회 참석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미국 놈들을 어떻게 말로 짓밟아 줄까? 연설문을 다듬느라 여념이 없었겠지만 지금 제 가방 속에는 연설문 대신 훨씬 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 SD 카드 손톱만 한 그 작은 칩 안에 북한 외무성과 군수공업부의 1급 기밀 데이터가 모조리 들어 있었습니다. 영변 핵시설 가동 현황, 우라늄 농축 시설 위치, 그리고 김정은의 전시 지하 벙커 지도까지. 이게 미국 손에 넘어가면 북한 정권은 발가벗겨지는 꼴이 됩니다. 말 그대로 제 핸드백 속에 핵폭탄이 들어있는 셈이었지요. 최 동지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어디 편찮으십니까? 옆에서 뱀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국가보위성 소속 감시 책임자 한국장. 이번 출장 내내 제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놈이었습니다. 눈빛이 어찌나 음흉하고 날카로운지 쳐다만 봐도 살이 떨리는 인간이었죠.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제가 아들 문제로 동요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가장 독한 사냥개를 붙인 게 분명했습니다. 아들이 전선에 나가 있는데 어미 된 자가 말 뻗고 자면 그게 짐승이지 사람이겠소? 신경 쓰지 마시오. 저는 짐짓퉁명스럽게 대꾸하며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는 걸 들켜선 안 되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탑승 수속을 밟으려는데 한국장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 절차가 있습니다.
짐 검사 좀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나 외무상이야. 감히 내 가방을 뒤지겠다는 거요? 장군님의 특별 지시입니다. 고위층일수록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협조하시죠. 한 국장은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제 명품 핸드백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가 가방을 열고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파우치 안에는 화장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 뚜껑 밑면에 미세한 흠집이 있는 붉은색 립스틱. 그 립스틱 안쪽을 파내고 SD카드를 숨겨둔 상태였습니다. 한 국장이 립스틱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려 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게 열리고 내용물을 끝까지 돌려보면 그 순간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이보시오 한 국장.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자가 남세스럽게 여자 화장품은 왜 만지작거려? 변태요? 한 국장이 멈칫했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파우치 안쪽에 있던 두툼한 비닐팩을 꺼내 보였습니다. 듣지 않은 여성용 생리대 묶음이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뜯어서 검사해 보시지 그래? 내 속옷까지 뒤져봐야 직성이 풀리겠어? 내 오늘 장군님께 보고해서 동무가 나를 어떻게 모욕했는지 낱낱이 고해 바치겠어. 북한 남자들, 특히 보이보 놈들은 권위적이라 여성용품을 만지는 걸 부정탄다고 생각해서 꺼립니다. 제 서슬퍼런 고함과 민망한 물건에 당황했는지 한 국장은 인상을 찌푸리며 립스틱을 도로 파우치에 던져 넣었습니다. 참 알겠습니다. 통과하십시오. 예민하시기는. 그가 가방을 돌려주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 짧은 1분이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챙겨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평양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회색빛 도시. 내 청춘을 바치고 내 양심을 팔아먹으며 지켜온 저 땅이 이제는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습니다. 잘 있거라 평양아. 다시는 살아서 저 땅을 밟지 않으리라. 저는 속으로 피 맺힌 다짐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옆 좌석에는 여전히 한 국장이 팔짱을 낀 채 먹잇감을 노리는 독수리처럼 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내장이 타들어가는 고통보다 평양으로 끌려가는 공포가 더 컸습니다. 제네바에 도착하자마자 숨막히는 첩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호텔 로비, 웃으며 악수를 청하는 각국 외교관들. 그 평화로운 풍경 이면에는 서로의 목덜미를 노리는 칼날들이 번뜩이고 있었지요. 호텔 방에 짐을 풀자마자 한 국장이란 작자가 탐지기를 들고 설쳐댔습니다. 침대 및 화장실 변기통, 심지어 제 화장품 파우치 속 립스틱 뚜껑까지 다시 한번 열어보더군요. 다행히 제가 비행기 안에서 진짜 기밀이 든 것과 가짜를 바꿔치기해 둔 덕에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보이부에서 참 꼼꼼하시군. 이제 됐어? 그가 나가자마자 저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메모지를 확인했습니다. 겉보기엔 호텔 룸서비스 안내문 같았지만 특정 문장 아래에 미세하게 찍힌 바늘 구멍 자국. 오늘 밤 8시. 연회장 여자 화장실. CIA의 답신이었습니다. 저녁 8시. 환영 만찬장은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로 요란했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든 채 우아한 척 웃고 있었지만 등 뒤에는 한 국장의 시선이 본드처럼 딱 붙어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잠시 화장실 좀. 제가 몸을 돌리자마자 한 국장이 따라붙었습니다. 여자 화장실 입구까지 와서 떡하니 버티고 서더군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5분이면 되겠죠? 내 생리 현상 시간까지 동무한테 결제받아야 하나? 주제 넘게 굴지 마시오. 저는 쏘아붙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청소 도구 앞 문이 스르르 열리며 청소부 복장을 한 백인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빗자루를 드는 척하며 제 옆으로 다가와 세면대에 물을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칼칼 쏟아지며 우리의 목소리를 덮어주었습니다. 해바라기 선플라워. 그녀가 나직하게 제 코드명을 불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아들 혁이는 죽었나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제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툰 한국어로 속삭였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살아있다. 내 새끼가 살아있다. 비록 러시아 야전병원 영안실에 시체들과 함께 방치되어 있던 걸 미군이 빼돌려 중태 상태라지만 숨은 붙어 있다는 겁니다. 준비됐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그 붉은 립스틱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북한의 심장을 도려낸 대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녀는 똑같은 모양의 가짜 립스틱을 제 손에 쥐어주고는 청소 도구함으로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3분 안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성공했다. 이제 내일 밤 약속된 장소로 나가기만 하면 된다. 저는 거울을 보며 가짜 립스틱을 입술에 발랐습니다. 붉게 더 붉게. 마치 핏빛처럼 선명하게. 이것은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의 화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자정 무렵 호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쾅, 쾅. 외무상 동지. 평양에서 긴급 전갈입니다. 한 국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그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귀국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내일 밤이 아니라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당겨졌습니다. 장군님께서 회담 결과를 빨리 보고받고 싶어 하십니다. 뭐라고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일 밤이 작전 시간인데 내일 아침 출발이라니. CIA와 약속한 시간은 밤 10시. 비행기가 아침 9시에 뜬다면 저는 꼼짝없이 평양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립스틱만 넘겨주고 아들은 구하지 못한 채 제 발로 처형대로 걸어 들어가는 꼴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아직 일정이 남았는데. 명령입니다. 군말 말고 준비하십시오. 새벽 5시에 공항으로 출발합니다. 한 국장은 통보를 마치고 돌아섰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사형 집행 때 사용하는 망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망했다. 모든 게 끝났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대로 끌려갈 순 없다. 시간을 벌어야 한다. 단 몇 시간이라도 비행기를 늦춰야 해. 제 눈동자가 미친 듯이 방안을 훑었습니다. 그러다 미니바 위에 놓인 웰컴 과일 바구니와 욕실에 비치된 어메니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번뜩 목숨을 건 미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프자. 죽을 만큼 아파서 들것에 실려나가는 한이 있어도 이 호텔을 나가선 안 된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웰컴 과일 중 가장 색이 변한 바나나를 씹지도 않고 삼켰습니다. 그리고 욕실로 달려가 샴푸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독한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걸 마시면 위장이 녹아내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평양 보위부 지하 감옥에서 당할 고문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혀가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어떻게든 시간을 벌 테니까.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샴푸액을 입안으로 짜 넣었습니다. 끈적하고 역겨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미니바의 보드카까지 꺼내 들이부었습니다. 위장이 불에 타는 듯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식도에서 신물이 올라오고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화장실 바닥을 뒹굴며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거품을 물고 쓰러진다면 놈들도 어쩔 수 없이 병원을 부르겠지. 내일 아침 해가 뜰 때 저는 병실에 누워 있거나 시체가 되어 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평양행 비행기에 타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절대. 내 여권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 나는 비로소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제네바의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덜컹거리는 구급차 안 희미한 천장 불빛이 어지럽게 춤을 췄습니다. 제 위장은 불에 타는 듯 뜨거웠고 목구멍에서는 샴푸의 화학약품 냄새와 신물이 뒤섞여 끊임없이 넘어왔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외무상 동지. 눈 뜨란 말입니다. 옆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건 한 국장이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죽어서 자신이 문책당할까봐 혹은 제가 꾀병을 부려 도망칠까봐 악을 쓰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아파야 해, 더 죽을 것 같이 보여야 해.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저를 침대로 옮겼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제 눈에 불빛을 비추고 배를 눌러보았습니다. 급성 위경련의 독성 물질 반응이 있습니다. 세제 같은 걸 삼킨 것 같은데 당장 위세척을 해야 합니다. 의사의 다급한 외침은 제게 구원의 팡파르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한 국장이 의사의 멱살을 잡을 듯 험악하게 따졌습니다. 비행기 타야 하오. 주사 한 방 놓고 깨우시오. 지금 당장 평양으로 가야 한단 말이요. 당신 미쳤어? 이 상태로 비행기를 태우면 기압 때문에 위가 터질 수도 있어요. 살인자가 되고 싶으면 데려가시오. 스위스 의사의 단호한 태도에 한 국장은 씩씩거리며 물러섰습니다. 저는 산소 마스크 안에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성공했다. 비행기를 놓쳤다. 위세척의 고통은 끔찍했습니다. 굵은 호스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 위장을 휘젓는 느낌. 마치 제 지난날의 더러운 제약들을 억지로 끄집어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참아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것은 정오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2층 VIP 룸이었지만 창문은 잠겨 있었고 문 밖에는 한 국장이 보위부원 2명을 더 배치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 소파에는 한 국장이 다리를 꼬고 앉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참 공교롭습니다. 하필 귀국 시간이 당겨지자마자 식중독이라니. 그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링거 바늘이 꽂힌 손으로 이불을 끌어당기며 힘없이 대꾸했습니다. 나도 미치겠어. 어젯밤 먹은 웰컴 과일이 상했던 모양이야. 내가 쾌병이라도 부린다는 거요? 글쎄요. 쾌병인지 아닌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요. 어차피 오늘 밤 비행기로 다시 예약했습니다. 그때는 기어가는 한이 있어도 타셔야 할 겁니다. 오늘 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CIA와 약속했던 접선 시간은 밤 10시. 하지만 한 국장이 저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감시하고 있으니 병실을 나가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혈압을 체크하고 링거액을 교체하러 온 것입니다. 금발의 중년 간호사는 한 국장의 눈치를 살피더니 제 팔에 혈압계를 감으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말이었습니다. 아드님은 안전합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CIA가 심어둔 요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체온을 재는 척하며 제 손바닥에 무언가를 꼭 눌러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열이 아직 높네요.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한 국장이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이불 속에서 손바닥을 펴보았습니다. 꼬깃꼬깃 접힌 쪽지였습니다. 새벽 3시 병원 후문 쓰레기 하적장. 구급차 대기 중. 창문을 깨야 함. 새벽 3시? 안 됩니다. 한 국장이 말한 비행기 시간보다 늦습니다. 한 국장은 저를 저녁 8시쯤 공항으로 끌고 갈 계획일 겁니다. 그렇다면 8시가 되기 전에 놈들이 방심하는 틈을 타야 합니다. 아니, 계획을 바꿔야 합니다. 놈들이 나를 데리고 나가려 할 때 그때가 기회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어둠이 깔린 창밖으로 제네바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 불빛들 속에 자유가 있는데 저는 이 하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벌컥 마이너스. 이러십시오. 공항으로 갈 시간입니다. 한 국장이 들어와 제 링거줄을 거칠게 뽑았습니다. 팔뚝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지러워. 조금만 더 쉬게 해주시오. 제가 비틀거리며 침대에서 내려오지 않으려 버티자 한 국장은 무서운 표정으로 다가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최선희 동지, 내 눈을 속일 생각 마십시오. 당신 지금 시간 끌고 있는 거 다 압니다. 내 발로 걸어나갈래? 아니면 마치 주사 맞고 짐짝처럼 실려갈래? 그의 눈은 이미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가 뭔가 꾸미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연기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순히 일어나는 척하며 침대 옆 협탁을 짚었습니다. 그곳에는 아까 간호사가 두고 간 묵직한 유리 물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알겠소 가리다. 옷만 갈아입게 해주시오. 옷은 차에서 갈아입으시죠.
한 국장이 제 팔을 잡아끄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유리 물병을 들어 그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 했습니다. 이 개새끼야. 하지만 역시 그는 훈련받은 보위부원이었습니다. 살기가 느껴지자마자 팔을 들어 물병을 막아냈습니다. 쨍그랑 마이너스. 물병이 박살나며 물과 유리 조각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한 국장의 팔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제 손목을 비틀어 꺾었습니다. 아, 이럴 줄 알았어. 이 늙은 여우가 감히 누구 앞에서 수작질이야. 그가 제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눈앞이 번쩍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났습니다. 문 밖에 있던 보위부원 2명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국장 동지, 괜찮으십니까? 이 여자가 미쳤어. 당장 진정제 가져와. 기절시켜서라도 끌고 가.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대로 주사를 맞으면 끝입니다. 눈을 뜨면 평양일 것입니다. 바닥에 쓰러진 제 눈앞에 깨진 유리 조각 하나가 반짝거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 조각을 손에 쥐었습니다. 보위부원 하나가 주사기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오지 마. 한 발자국만 더 오면 여기서 그어버리겠어. 저는 유리 조각으로 제 목 경동맥을 겨누었습니다. 날카로운 유리가 피부를 파고들어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서슬퍼런 제 기세에 보위부원들이 멈칫했습니다. 한 국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살이라도 하시겠다는 겁니까? 죽을 용기는 있고? 내가 죽으면 너희들은 김정은한테 가서 뭐라고 보고할래? 외무상을 호송하다가 실수로 죽였다고 할래? 김정은이 너희 목을 가만둘 것 같아? 제 말은 정확히 놈들의 급소를 찔렀습니다. 산채로 데려가야만 하는 그들의 약점. 팽팽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원 화재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윙 마이너스 화재 발생. 화재 발생. 스프링클러가 터지며 천장에서 물줄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CIA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위해 시간을 벌어준 것입니다. 지금이다. 저는 유리 조각을 진 채 문 쪽이 아닌 창문 쪽으로 달렸습니다. 문 쪽은 놈들이 막고 있었습니다. 탈출구는 오직 창문뿐. 이곳은 2층. 뛰어내리면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잡히면 죽음입니다. 잡아. 전연 잡아. 한 국장이 소리치며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들어 창문을 향해 던졌습니다. 와장창 마이너스. 창문이 깨지며 차가운 방공기가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어둠 속에 하얀 구급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한 국장의 손이 제 옷깃을 스칠 듯 다가왔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간다. 저는 허공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짧은 부유감. 그리고 곧이어 닥쳐올 충격. 그 찰나의 순간 저는 제 품에 있던 붉은색 여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관 여권이 주머니에서 빠져나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추락하는 저와 달리 힘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안녕 나의 감옥. 안녕 최선의 외무상. 쿵마이너스. 둔탁한 충격과 함께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다행히 제가 떨어진 곳은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라 병원 화단에 심어진 관목 숲이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제 몸을 찢을듯 긁어댔고 왼쪽 발목에서 우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끔찍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깨진 창문 틈으로 한 국장이 씩씩거리며 권총을 꺼내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타요. 어서. 어둠 속에서 건장한 사내 2명이 튀어나와 저를 짐짝처럼 들어 올렸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의 뒷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거의 내동댕이 쳐지듯 차 안으로 밀어 넣어졌습니다. 탕마이너스. 한 국장이 쏜 총알이 구급차 뒷범퍼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내 등 뒤를 지켜준 건 평생 원수라 부르던 남조선이었습니다. 밟아. 무조건 밟아. 운전석에 앉은 요원이 엑셀을 지그시 밟았습니다.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구급차가 미친 듯이 튀어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뒹굴며 신음했습니다.
부러진 발목이 끊어질 듯 욱신거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마담? 제 옆에서 저를 부축해 일으킨 건 어제 화장실에서 만났던 그 청소부 여성 CIA 현장 요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피 묻은 환자복을 거칠게 찢어내다시피 벗겼습니다. 갈아입으세요. 1분 안에 추격조가 따라붙을 겁니다. 그녀가 던져준 것은 평범한 회색 후드티와 청바지였습니다.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옷을 꿰어 입었습니다. 하얀 환자복. 북한 외무상의 권위를 상징하던 그 옷이 바닥에 걸레처럼 버려졌습니다. 이제 저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살기 위해 도망치는 늙은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뒤에 붙었습니다. 세대입니다. 무전을 하던 요원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뒷 유리창으로 내다보니 검은색 세단 세대가 맹렬한 기세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북한 대사관과 연계된 현지 공작원들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사이렌도 울리지 않고 마치 죽음의 사자처럼 헤드라이트만 번쩍이며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탁 마이너스, 쨍그랑 마이너스. 뒷 유리창이 박살나며 유리 파편이 차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놈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총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고개 숙여요. CIA 요원이 제 머리를 바닥으로 짓눌렀습니다. 머리 위로 총알이 슝 마이너스 거리며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포. 그것은 외교 무대에서 느끼던 긴장감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살이 찢기고 피가 튀는 날것 그대로의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놈들이 미쳤어. 타이어를 노리고 있어. 운전자가 핸들을 꺾으며 소리쳤습니다. 제네바의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질주하는 추격전. 우리 차가 코너를 돌 때마다 몸이 이리저리 쏠렸습니다. 펑 마이너스. 기어이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갱음과 함께 차체가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오른쪽 뒷바퀴가 터진 것입니다. 차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가로등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습니다. 젠장. 다들 내려. 뛰어야 해. 요원들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도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발목이 끊어질 듯 아팠지만 여기서 주저앉으면 끝이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뒤따라오던 검은 세단들이 급정거하며 우리를 포위하듯 에워쌌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국장이 권총을 든 채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눈은 살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최선희 동지 여기까지입니다. 곱게 가시죠. CIA 요원 2명이 저를 막아서며 총구를 겨눴지만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북한 공작원 10여 명이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막다른 골목.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한 국장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미국 놈들 믿고 까불더니 꼴 좋군요. 가시죠. 평양행 특별기가 기다립니다. 아, 걱정 마십시오. 아드님도 곧 뒤따라 보낼 테니 저승에서나 만나시려나. 아들 혁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공포 대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지만 혁이만은. 제가 울분을 토하려던 찰나였습니다. 카마이너스항. 골목 반대편에서 육중한 SUV 2대가 갱음을 내며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놈들의 세단을 그대로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엄청난 충격음에 한 국장이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SUV에서 검은 조끼를 입은 사내들이 뛰어내렸습니다. 그들의 조끼에는 선명한 태극기가 박혀있지 않았지만 그들이 외치는 소리는 너무나 익숙한 그리운 우리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원입니다. 고개 숙이십시오. 업무 사격 개시. 국정원. 남조선 정보기관. 평생을 계례, 적이라고 불렀던 그들이 지금 저를 살리기 위해 총을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타타타타 마이너스.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당황하여 흩어지는 사이 국정원 요원 한 명이 제게 달려와 방탄조끼를 씌워주며 소리쳤습니다. 최선희 씨 맞습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길을 뚫겠습니다. 뛰십시오. 고맙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동무가 아닌 시라는 호칭. 그리고 저를 보호하기 위해 등 뒤에서 날아오는 총알을 몸으로 막아서는 그들의 뒷모습.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평생을 바친 조국에게서 버림받고 평생을 저주했던 적국에게서 목숨을 구원받고 있었습니다. 갑시다. 300m면 미 영사관 안전가옥입니다. 미국 요원과 한국 요원의 호위를 동시에 받으며 저는 다시 달렸습니다. 터진 폐타이어 타는 냄새와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거리를 피 묻은 운동화를 끌며 질주했습니다. 저 멀리 높다란 철제 대문 위에 성조기가 펄럭이는 건물이 보였습니다. 미 영사관 안전가옥이었습니다. 뒤에서 한 국장이 악을 쓰며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 저 년을 쏘란 말이야. 못 잡으면 죽여서라도 데려가야 해. 총알이 발 뒤꿈치를 때렸습니다. 아스팔트 파편이 종아리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 문만 넘으면 내 아들을 만날 수 있다. 열어. 문 열어. CIA 요원이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굉음을 내며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10m.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넘어지려는 순간 국정원 요원이 제 팔을 낚아채 끌어당겼습니다. 우리가 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한 국장이 쏜 마지막 총알이 철문에 틱마이너스 하고 튕겨나갔습니다. 쿵마이너스. 철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둔탁한 금속음. 그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소리 같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한 국장이 철문을 두드리며 짐승처럼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곳 안은 고요했습니다. 완벽한 정적. 저는 잔디밭 위에 대자로 뻗어 누웠습니다. 밤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거친 숨소리 사이로 별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살았다. 내가 살았다. 나는 이제 외무상이 아닙니다. 떡볶이를 좋아하는 혁이 엄마입니다. 마담 괜찮으십니까? CIA 요원이 다가와 물을 건넸습니다. 저는 물을 마실 힘도 없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쪽 건물 현관에서 누군가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이라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냄새로 느낌으로 본능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것은 내 살이다. 내 피다. 어머니. 익숙한 목소리. 쉰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내 아들 혁기의 목소리였습니다.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지만 저는 기어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기어서라도 가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무상 최선희는 없었습니다. 북한 여권도 당원증도 모두 저 철문 밖 지옥에 버리고 왔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 다시 만난 아들의 어머니만이 피투성이가 된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혀가. 휠체어에 앉은 청년이 힘겹게 손을 뻗었습니다. 붕대로 칭칭 감긴 얼굴 사이로 보이는 눈. 그 눈은 분명 내 아들 혁기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훤칠하고 늠름했던 평양의 엘리트 청년은 온데간데없고 전쟁의 포화 속에 만신창이가 된 앙상한 몸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짐승처럼 기어가 휠체어 바퀴를 붙잡았습니다. 무릎이 깨지고 발바닥이 찢어졌지만 아픔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마른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붕대의 감촉, 그리고 그 아래 느껴지는 미약한 온기. 살아있다. 내 피 내 살이 숨을 쉬고 있다. 혀가 엄마가 너무 늦었지? 엄마가 미안해. 나 때문에 못난 어미 욕심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되었구나. 목구멍에서 피 섞인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혁이는 성한 한쪽 손으로 제 손등을 덮으며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살리려고 어머니가 다 버리고 오신 거 알아요. 그 한마디에 지난 수십 년간 가슴속에 쌓여있던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수양딸이라는 서러움, 김정은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던 공포, 독재자의 입이 되어 거짓을 말해야 했던 죄책감. 그 모든 것이 아들의 따뜻한 손길 한 번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안전가옥의 잔디밭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랫동안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우리의 재회를 축복하듯 머리 위에서 묵묵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극비리의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구름 위로 솟아오를 때 저는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그어진 38선.
땅에서는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죽고 죽이는 철책선이 가로막고 있지만 하늘에서 본 한반도는 그저 하나로 이어진 땅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저 보이지 않는 선 하나를 넘기 위해 내 인생 전부를 걸어야 했다니 허무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여사님, 이제 주무셔도 됩니다. 서울까지는 안전합니다. 동승한 국정원 직원이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동무가 아닌 여사님이라는 호칭. 보위 부원들의 감시와 폭언에 익숙했던 저에게 남쪽 사람들의 친절은 낯설면서도 눈물겹게 고마웠습니다. 옆 좌석에서 진통제에 취해 잠든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저도 모르게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합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영종도의 불빛은 평양의 어두침침한 밤과는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빛, 자유의 빛이 바다처럼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시간 경과 1년 후, 서울의 한 재래시장.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소음과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모, 여기 순대 한 접시 더 주세요. 아이고, 알았어. 많이 줄게. 시장 한 구석 떡볶이 가게. 앞치마를 두른 아주머니의 투박하지만 정겨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빨간 떡볶이 접시를 사이에 두고 저와 아들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평양의 60평 아파트, 최고급 조니워커 양주, 벤처 승용차.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제가 얻은 것은 이 좁고 시끄러운 시장통의 플라스틱 의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는 맹세코 지금 이 순간이 평양에서의 60년보다 더 행복합니다. 어머니, 맵지 않으세요? 이제는 제법 건강을 회복해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된 혁이가 물을 건넵니다. 아니야. 맛있다. 아주 달고 맛있어. 오물오물 떡볶이를 씹으며 저는 웃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천하의 최선희가 서울 시장통에서 떡볶이 국물을 입가에 묻히며 웃고 있을 줄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온 저를 알아보고 수군거리기도 합니다. 저 사람 최선희 아니야? 탈북한 그 외무상? 예전 같았으면 불쾌해서 고개를 돌렸겠지만 지금은 그들의 시선조차 감사합니다. 감시가 아닌 관심. 죽음이 아닌 삶이 있는 곳이니까요. 저는 혁이의 입가에 묻은 양념을 닦아주며 마음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나의 이름은 최선희. 한때는 태양을 등진 채 그림자 속에 숨어 살던 비겁한 해바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당당히 태양을 마주 보는 누군가의 어머니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북한에 두고 온 내 고향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그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어머니들에게 이 자유의 바람이 닿기를 기도하며 저의 길고 긴 탈북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